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어제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조기 폐장한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S&P 500 지수가 0.77% 상승하며 3,000선에 근접했습니다. 전일 발표된 주요 지표들은 부진했지만 미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완화 정책 기대감이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일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주간 원유 재고가 109만 배를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간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치인 260만 배럴 감소보다 적은 감소량을 보이며 3주 연속 감소한 가운데 국제유가는 전일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유럽이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유럽이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대규모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며 맞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가운데 달러 인덱스는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재차 반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속에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수급 지지로 인해서 반등에 성공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장중에는 하락 전환이 되면서 2090선도 이탈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2100선에 대한 다시 회복이 이뤄진 상황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한미약품의 악재 소식 속에서 제약주들은 약세 흐름을 보였었던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오늘은 연일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전에 일어났었던 바이오주들의 약세, 거기에 더불어 제약바이오주의 이런 악재 속에서 대부분의 제약주들이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최근 제약바이오주는 임상실험 실패와 그리고 줄줄이 악재 속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목요일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61% 상승한 2108.73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반등에 성공합니다. 삼성전자는 1.32% 상승한 46,000원에 SK하이닉스는 1.59% 상승한 72,2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셀트리온 홀로 1% 넘는 하락 속에서 20만 3,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연일 반등을 이어가면서 0.84% 강보합권으로 35만 8,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SK텔레콤은 1% 넘는 상승으로 26만 2천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26% 하락한 691.27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넘는 하락 속에서 56,7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신라젠도 역시나 5% 가까운 하락 속에서 46,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도 역시나 3% 넘는 하락 속에서 43만 5,6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은 1% 넘는 반등으로 6만 7,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목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목요일 저녁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워낙 또 1% 넘게 크게 빠진 것이 오랜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을 좀 전망을 했을 때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크게 흔들리면서 좀 빠졌는데 결국에는 상승이었습니다. 오늘 양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어제 시장이 상당히 약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어제 빨리, 그리고 좀 심하게 빠져서 사실은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조금 회복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사실 추세에 대해서는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버티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그런 모습을 쭉 보이다가 어제 낙폭이 굉장히 커서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오늘 조금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수가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단기적인 어떤 그 흐름에 있어서는 크게 빠지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방지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다시 2100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2100선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구간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와 오늘의 흐름이 굉장히 그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과연 그 내일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 그런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가 만기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추세적인 흐름은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추세에 대해서는 뭐 추세적인 흐름을 생각하고 늘 그 접근을 하셔도 되는데 단기 흐름, 특히 만기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내일까지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지수가 버틸 수 있는지, 또 수급적인 흐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매수세가 조금 더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음 주에 소폭 조금 더 반등을 하고 좀 더 버틸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그냥 쭉 흘러내릴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내일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오늘은 지수는 반등을 했지만 역시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종목이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 더 작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스닥이 그랬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바이오 쪽에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뭐 또 그 설상가상의 어떤 그런 상황이 그 발생을 하면서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바이오 쪽 특히 이렇게 계속해서 뭐 계약 해지된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위기 자체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코스닥이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요. 역시 추세적으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시장의 분위기에 있어서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수의 어떤 그 코스피 지수의 흐름 이런 것들은 단기 수급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일까지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은 다음 주 초반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는 반등을 했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참 달랐죠. 일단 코스피 지수는 반등에 성공이 됐지만 일단 개별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안에서의 좀 부진한 모습 속에서 그 안의 성적은 꽤 좋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이 이끌어가는 지수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 포인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도래하는 다음 주가 더욱더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만기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결정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코너죠.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봉추 선생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업종의 이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각 업종마다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요. 그리고 그 업종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할 종목들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짝 보니까요. 금융업종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일단 뭐 금융업종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금리 인하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금리에 대한 부분과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성격과 방향성에 따라서 집중을 받고 또는 부진하고 이런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기도 한데요. 때에 맞춰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봉추 선생님 오늘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볼 업종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업종은 코스닥 금융업종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231번이죠.
금융업종 하면은 아마 코스피의 금융업종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성격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코스피의 금융업과 코스닥의 금융업종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성된 종목들만 보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험, 증권, 은행 이렇게 굉장히 그 안정적인 기업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주사들만 하더라도 역시 그 흐름을 보면은 대기업의 지주사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금융업종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코스닥의 금융업종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업종도 자세히 또 살펴보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업종인데요. 코스닥 금융업종에 속한 이 종목군들을 보면은 코스피하고는 좀 구성이 달라요. 이쪽은 창투사, 그리고 지주사, 스펙,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스펙이 많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펙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스펙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다른 기업들 아직 상장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과의 합병을 통해서 어떤 계속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을 합병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페이퍼 컴퍼니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스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펙은 조금 특징이 있어요. 스펙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다른 기업과 합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청산을 하게 돼요. 청산을 하게 되면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에 의해서도 또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안에 합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3년의 어떤 시간이 다가오는 2년이 넘었을 때는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는 게 스펙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활용해서 매매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시기적으로 합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소액으로 조금 접근해 보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스펙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지금 기업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설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펙이 좀 재미있는 부분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전반적으로 스펙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스펙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인데요. 스펙이 강하게 움직이고 많은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건 시장의 흐름이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치 바이오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고점에서 하락하고 약간 애매한 그런 구간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스펙도 뭐 그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다양한 이슈에 의해서 움직임들이 나오죠. 특히 정치적인 이벤트,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움직임이 나오죠. 대선이라든지 총선 이런 것들을 앞두고는 일자리 정책이 반드시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창투사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대선이라든지 또 총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지수의 움직임과 비슷한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코스닥 금융업종에 있는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관계회사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과 같이 하는 그런 지주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금융업종, 코스피 금융업종과는 규모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파악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개별 종목들의 흐름이나 또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창투사라든지 그리고 또 스펙 뭐 이런 것들의 특징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면은 무난한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업종은 231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APS 홀딩스부터 휴맥스 홀딩스까지 종목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앞에서 스펙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스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스펙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이 그 스펙도 상장을 했던 어떤 그 주체가 어떤 주체인가 그거에 따라서 또 향후의 가치도 조금씩 달라지죠. 이 상장을 했던 주체가 다른 기업들과 합병을 많이 시키는 그런 그 기업이었다 그랬을 때는 나중에 합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가치가 조금 더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스펙 같은 경우에는 한번 움직일 때 한꺼번에 좀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PS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AP 시스템이 분할됐죠. 사실 그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한 또 그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장비 관련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분할이 되기 전에 엄청난 흐름이 나왔었어요.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이 APS 홀딩스는 오히려 분할되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흐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흐름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전의 기대감이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뭐 크게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또 기업 흐름이 워낙 또 부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불안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CNH도 지주사인데요. CNH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뭐 여신 전문 관련 사업을 하는 그런 자회사라든지 또 호텔 이런 것들을 하는 뭐 리스 이런 그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주사로서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자회사들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스펙들은 쭉 그냥 한 번씩 살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뭐 특징은 없습니다. 스펙이라는 게 결국은 다른 기업과 합병을 해서 계속해서 이 상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창투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투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창투사들 어떤 그 선거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암호화폐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요. 특히 SBI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대성창투 그리고 뭐 우리기술투자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데요. 그런 종목들은 또 암호화폐 테마로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로서의 어떤 그런 성질을 파악하고 접근하시면 무난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투사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뭐 SV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기업들이 거의 다 창투사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자 텍스, 세금,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소비를 하고 뭐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시 환급을 해준다든지 또 아니면 그 나라에 돌아가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중국 쪽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 뭐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 나우 아이비 캐피탈도 벤처 캐피탈 뭐 창투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오셈은 최근에 스펙이었는데 합병을 했어요.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업종에 있지만 향후에는 반도체 쪽으로 다시 옮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언급했었던 대성창투가 있죠. 창투사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그 어떤 그 시기가 되면 움직이는 뭐 선거철이라든지 이런 때 항상 움직임이 나오면 먼저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움직여요. 그리고 최근에는 암호화폐 테마주로서 움직이는 또 창투사 중에서 가장 잘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린드먼 아시아는 역시 창투사죠. 그런데 한국과 중국을 기본으로 해서 굉장히 그 폭넓은 그 사업적인 영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의 어떤 그런 흐름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움직일 때 또 같이 움직이는 그런 영향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슨 캐피탈, 미래에셋 벤처투자. 미래에셋 벤처투자 같은 경우는 뭐 미래에셋 그룹이죠. 역시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방은 자회사가 쿠첸이죠. 쿠첸의 지주회사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쿠첸은 밥솥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역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중국 시장에서 밥솥이 많이 팔린다든지 그런 이슈가 있을 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에는 다른 기업을 인수한다는 이슈로 움직였었어요. 이 부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시세 분출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술적인 흐름으로 잘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꼭 시기가 되면 움직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셨다가 주가가 저점에서 움직인다 그랬을 때는 한 번씩 좀 소액으로라도 접근해보는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죠.
기술적인 흐름만 보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츠로테크는 최근에 대북 송전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죠. 그런데 이 종목, 이 기업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 우주항공 관련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핵융합 관련 사업을 하면서 원전 관련주로도 움직였습니다. 그런 다양한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이고, 최근에는 대북 송전 관련주, 대북 테마로 움직인다. 그런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IB 투자 역시 벤처 캐피탈이죠. 그리고 엠벤처 투자는 관리 종목이네요. 그래서 뭐 크게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우리기술 투자도 최근에 암호화폐 테마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원익홀딩스,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요. 이 원익그룹주들이 안정적이에요. 원익큐빅이라든지 원익머티리얼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화학 이런 쪽에 사업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익홀딩스의 기업 흐름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수의 흐름 그리고 또 자회사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도 원익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항상 그룹주들과 같이 보시면 무난한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웹캐시는 신규주죠.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경리나라는 기업들의 어떤 그 격리 업무를 대신해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공공기관의 어떤 그 현금 입출금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가의 흐름이 너무 좀 강하게 나와서 지금은 뭐 가격 메리트는 없는 그런 상태고요. 유비코스홀딩스는 최근까지 흐름이 엄청나게 강했죠. 5G 테마주입니다. 유비코스가 통신 장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G 테마로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고요. 이건홀딩스는 이건창호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샤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역시 리모델링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건설주들이 움직일 때 강하게 같이 움직였었던 종목이고요. 향후에도 그런 이슈가 있으면 충분히 움직임이 나오겠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증권사죠. 그리고 또 창투사 재미니투자, 컴퍼니케이도 신규주인데 창투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큐캐피탈은 조금 이게 독특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인데요. 창투사입니다. 그래서 관련 어떤 뭐 다른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투자했다든지 이런 이슈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관계 회사들, 큐로홀딩스라든지 뭐 큐로컴 이런 종목들이 백신과 관련된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바이오 쪽에 관계 기업이 있죠. 그래서 그런 그 기업들이 움직일 때 바이오와 연관돼서 움직이는 경향도 있는 종목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팍스넷은 증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뭐 저축은행이 있고요. 할인지주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지주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죠. 그리고 페노션이라든지 또 할인지주의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하죠. 뭐 닭고기 관련 사업들도 하고요. 또 육류 관련 사업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리독감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또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지주사가 상장한 지 오래 안 됐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역시 계절적인 테마주로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름이 성수기 때문에 여름 이전에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향후에는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휴마시스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휴맥스홀딩스는 역시 휴맥스가 통신장비 업체죠. 그 지주회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관심 종목에 이렇게 모아놔봤는데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 종목들은 개별적인 움직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의 흐름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들의 흐름을 주요 기업들만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지주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자회사들 보시면 뭐 제일사료, 하림, 선진, 팜스코, 페노션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정말 그 저점에서 움직인다, 가격 메리트가 있는다 했을 때는 접근할 만하죠. 그리고 페노션이 굉장히 억울한 종목입니다. 과거에 엄청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인데 언젠가는 한 번 정도 강한 움직임을 보일 날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할인지주도 끊임없이 꾸준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팍스넷은 증권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기업 흐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요. 최근에 암호화폐 테마주 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암호화폐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 그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는 역시 그 자회사들의 흐름이 좋아요. 원익머티리얼즈라든지 원익 큐브라든지 그런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회사들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요. 꾸준히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그 기업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회사들의 흐름과 같이 주가의 흐름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홀딩스는 건설 관련주죠. 결국은 뭐 인테리어라든지 또 건설 관련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움직여주는 종목이고요. 기업 흐름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유비코스 홀딩스. 유비코스 홀딩스는 실적이 엄청난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5G 테마로 엄청나게 움직였어요. 잠시 후에 차트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비츠로테크는 다양한 그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또 원전 관련한 그런 사업들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북 송전 관련한 그런 그 테마주로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성창투. 대성창투는 창투사 중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뭐 기업 흐름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역시 그 창투사들이 움직일 때 가장 크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죠. 자, 그리고 뭐 부방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APS 홀딩스. AP 시스템이 결국 분할하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기업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조금 불안한 면이기 때문에 주가가 당분간 크게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업 흐름이 좋아지기 전에는 좀 섣불리 접근하는 건 조금 약간 불안한 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업종이죠. 금융업종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지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수하고 연동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길게 보셔도 지수하고 뭐 거의 연동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죠. 어쨌든 뭐 특별한 업종 내에 특성이 있는 그런 그 업종은 아니고요. 다만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성향,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S 홀딩스는 기업이 분할되기 전에 엄청나게 움직였다가 계속 쭉 하락하고 있어요. 지주사들이 보통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분할하고 나면 이런 흐름을 보이는 지주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대성창투는 가끔 한 번씩 움직이죠. 어떤 그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 2012년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2017년도 그랬고요. 최근에는 암호화폐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테마로 움직이는 그 정도의 흐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츠로테크는 역시 대북 테마로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과거에도 한 번씩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테마에 속해 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또 어떤 그런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이건홀딩스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건설과 관련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그 이슈가 있을 때 움직였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익홀딩스는 워낙 안정적인 기업이에요.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사실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는 가격 메리트가 없고요. 그리고 원익그룹주들이 활발히 움직이면 같이 움직입니다. 오늘도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흐름, 자회사들이 움직일 때는 같이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스넷은 암호화폐 테마로 최근에 움직임이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고요. 하림지주는 지금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역시 시간이 지나면은 계절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테마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봄이 되면 움직일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는 것,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페노션이 워낙 또 억울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면은 역시 지주사로서 강한 움직임이 한 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 개별적인 종목들의 어떤 성향, 그런 것들만 보고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창투사로서 움직이는 우리기술투자 이런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개별 기업들의 흐름 정도만 기억을 하고 접근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비코스 홀딩스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작년부터 5G 테마로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주가가 5,000원도 안 되던 주가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5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엄청나게 움직인 것이죠. 이런 종목들은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접근하고 아니면은 그냥 관망하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이 5G 테마는 추세적인 어떤 테마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움직일 가능성이 크게 높기 때문에 역시 조정을 받았을 때 관심을 갖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업종의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는데요. 역시 지수의 움직임을 보고 어느 정도 그 정도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지수의 움직임을 업종의 움직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종목들은 개별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요. 그리고 스펙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스펙이 한두 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같이 또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있으니까
테마주처럼 생각을 하고 소액으로 접근해보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융업종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개별 종목들, 또 창투사라든지 지주사, 스펙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어떤 특성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별 종목들에 집중하면은 무난한 업종이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본 업종은요, 코스닥에 속한 금융업종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앞서서 뭐 금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금리 관련된 그런 보험이라든지 금융 관련된 부분은 코스피의 금융업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 속한 이 금융업종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의 종목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네요. 코스피 금융업종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좀 잘 풀어주셨는데요. 창투사라든지 지주사 그리고 스펙 등이 좀 대부분이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일단 창투사는 테마 그리고 지주사는 지수를 보고 좀 접근하신다면 유효한 전략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융업종 내 주요 종목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또 점검을 해드렸으니까요. 말씀해 주신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코너는 종목 현미경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업종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는 그동안 거래했었던 종목 그리고 관심 있게 지켜봤었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와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봉추 선생님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어떤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업종은 경동인베스트입니다. 경동인베스트는 최근에 움직임이 조금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죠. 이 종목은 6월 4일에 추천을 했었고요. 당시에 39,000원, 38,000원 이렇게 분할 매수 그리고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20% 이렇게 전략을 전달했었는데요. 결국은 6월 14일에 플러스 5% 정도의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애초에 생각했던 그런 흐름은 좀 강하게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상보다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움직임이 있다가 조정을 받는 흐름이라서 종가에 정리를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 움직임이 있었죠. 전반적으로 그 종목들이 다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도 한번 강하게 튀었다가 장중에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곧바로 추천을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종목보다 훨씬 강했던 종목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가격 메리트가 이 종목보다 좋았던 종목은 없었습니다. 거의 뭐 최저점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최저점에서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확실히 받아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 뭐 더 빠지면은 손절을 짧게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추천을 했었고요. 예상했던 대로 매수가 되고 나서 곧바로 조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생각했던 흐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도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움직이는데 그런 것들이 뜸했거든요. 북한까지 전염이 됐다. 그런데 그 이후로 별 소식이 없었어요. 뭐 북한에서 아무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관련주들이 지지부진한 흐름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과연 그 북한 내에서 정말 이렇게 그 북한까지 번졌다고 하면 쉽게 이게 잡힐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향후에도 충분히 또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어쨌든 생각했던 흐름보다는 상당히 약해서 정리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으면 접근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정리를 했었고요. 어쨌든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은 짧은 수익을 기록했었던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최근에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을 추천했던 게 이날입니다. 6월 4일인데요. 이날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쭉 받았어요. 보시면은 운봉이 나왔죠. 그러면서 뭐 윗꼬리가 굉장히 길었었죠.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조정을 받아서 39,000원을 전달을 했는데 39,000원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수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조금씩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흐름이 나오는 거구나. 한 번은 제대로 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꺾이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날 조금 이제 그 낙폭이 컸다가 다시 반등하긴 했지만은 흐름이 불안했어요. 다음날 흐름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결국은 음봉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선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가의 매도 사인을 냈죠. 그러면서 매도가 됐고요. 5%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익 실현하고 말았는데 결국은 더 꺾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지부진한 흐름이에요. 어쨌든 이슈가 있어야 가는데 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매수 자체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단기에 굉장히 그 큰 이슈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좀 덜 움직였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꺾이는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정리가 맞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5% 정도 짧은 수익 실현을 했지만은 매매하는 과정 자체는 적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테마가 있는 종목들이 제대로 조정을 받았을 때는 무난하게 접근을 해도 된다. 그리고 거의 최저점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 분할 매수하고 더 빠지면 손절하면 됩니다. 짧게 손절하고 가면은 조금 더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만 끌고 갈 때는 시장의 흐름도 중요하고요. 테마의 흐름도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생각하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경동 인베스트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본 종목은요. 경동 인베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6월 4일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종가 매도에 대해서 5% 수익 매도에 대한 결과를 또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아모그린텍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좀 살펴드린 만큼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면서 이 과정과 그리고 관련된 종목까지도 적용하시고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각이 10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네 기념일로 미국의 증시가 휴장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도 조기 폐장 되면서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 속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장은 휴장에 들어간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 3680님의 질문입니다. 진바이오텍을 5,58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 진바이오텍 종가 먼저 확인하시죠. 오늘은 0.94% 상승하면서 5,38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요. 소폭 손실 구간이신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준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입니다. 매수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대응은 조금 다른 거죠. 하락하면 마이너스 10% 손절하시고요. 반등하면은 본전의 절반은 매도를 하세요. 비중이 20%인데요. 개별주로서는 그렇게 비중은 작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가가 약간 지금 조금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됐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반등하면 본전 절반 매도 후에 계속 상승하면 수익은 15% 정도 보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5,000원에 한번 추가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5%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8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이 정도예요. 그래서 매수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급등하고 고점 이후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매수를 할 만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1차 매수하고 아래에서 2차 매수까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하고 또 아래에서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주에 40%씩 들어가면 비중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보다는 그냥 하락했을 때는 손절하고 흐름을 봐서 다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일단 본전의 절반은 매도를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상승하면 15%, 하락했을 때는 5,000원에 한 번 정도 추가를 하자는 것이죠. 자, 일단 절반을 매도하거나 하락했을 때 밑에서 추가를 하게 되면 단가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이 좀 덜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비중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20% 정도면 비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40%면은 비중이 큰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종목이라는 건 예측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을 하거든요. 갑자기 엄청난 악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종목에 특히 개별주에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이 정말 낮은 가격이다 했을 때는 아래에서 추가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매수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 자체가 약간 좀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대응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하락하면 손절 10%, 반등했을 때는 본전의 절반 매도한 후에 수익 15% 보거나 아니면 5,000원에 한번 추가하셔가지고 손절 10%, 수익 15% 이 정도 대응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진바이오텍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소폭 손실 구간이신 상황인데요. 학점은 비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반등 시에는 본전의 절반 매도 이후에 나머지 비중 가지고 수익에 대해서는 15% 또는 5천 원대 추가 매수한 이후에 대응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4468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이노션을 68,900원, 비중은 30%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장의 이노션 종가 확인하시죠. 오늘은 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71,100원에 마감되면서 수익 구간이신데요. 자, 봉투 선생님은 이노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학점은 B고요. 그리고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수익 플러스 10% 이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흐름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매수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가격 자체가 절대 가격 자체가 낮지 않기 때문에 단기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광고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데요. 기업 흐름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뭐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주가의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68,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눌림목이죠. 상승 추세에서 120선까지 달했죠. 그래서 근데 가격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거의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기로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본전 오면은 매도하시고요. 수익은 10%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벌써 50% 정도 반등이 이미 나왔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흐름 보면은 역시 지수가 반등할 때 반등이 나오는 그 정도고요. 현대차를 한번 보실까요? 현대차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현대차도 지금 단기에 지수가 반등할 때 반등이 나왔는데요. 현대차 그룹 주기 때문에 현대차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대차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까지 감안을 했을 때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대응하는 것 정도는 가능해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세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본전 매도나 수익 10% 이 정도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노션에 대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요. 학점은 비학점으로 확인됐고요. 손절에 대해서는 본전 매도에 대한 전략 그리고 수익 목표가는 10%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1574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제주항공을 33,500원에 비중은 28%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제주항공 종가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3.55% 하락하면서 29,900원. 지금 손실이 꽤 크신 상황입니다. 봉투 수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매수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조금 좋지 않다. 그런 상황이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33,5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확실하게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신 거죠. 예측 매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것 같은데 지수도 밀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여행업계가 사실은 여름이 성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름 전에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름 전에 움직임이 나오긴 했죠. 그런데 지금도 충분히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좋지 않아요. 특히 이게 저가항공사들이 일본 쪽하고 지금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이쪽으로도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 보면은 수급적인 흐름도 좋지 않아요.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수까지 밀리면 더 좋지 않겠죠.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 종목이 다시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단기에 강하게 가기는 어려운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전 오면은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더 빠지면은 마이너스 15% 손절 후에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항공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비학점으로 확인됐고요. 최근에 일본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현재 계절적인 그런 성수기까지도 좀 악재와 호재가 좀 함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의 이슈를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전 매도와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5%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0464님의 질문이고요. 대한광통신을 4,628
28원에 비중은 15%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장의 대한광통신은요, 0.34% 빠졌고요. 4,3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소폭 손실 구간이신데 봉추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수익 20% 보시거나 하락하면 4,200원에 한번 추가하십시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이상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5G 테마죠. 그리고 최근까지 흐름이 좋았었고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도 약간 애매한 그런 수준이지만 나쁘지는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좀 아쉽죠. 더 아래에서 접근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충분히 추가까지 해서 대응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4,628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요.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하죠. 그런데 좀 아쉽죠. 사실은 좀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접근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격적으로는 약간 부족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흐름이 살아있어요.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5G 테마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추가를 해보십시오.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추가할 만합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춰가지고 손절 마이너스 10% 계속 하락하면 손절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상황을 봐서 다시 접근하세요. 충분히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빠질 때는 고집 피우지 말고 손절가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반등하면은 20% 이상 상황을 봐가지고 강하다 그랬을 때는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니다 그러면은 20% 정리 후에 조정받았을 때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접근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20% 수익 노려보시거나 4,200원에 한번 추가하셔가지고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20%이 정도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 확인됐고요. 수익에 대해서는 20% 또는 4,200원, 하락 시에는 4,200원에 추가로 매수하신 이후에 그 가격대에서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은 20%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내일장 이후 그 다음 주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일장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휴장에 들어갔고 일단 내일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추 선생님 오늘 미장이 휴장이고 전일장 좀 최고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내일은 아무래도 지금 단기 고점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까지는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늘 사실 그 선물 쪽에서 수급이 굉장히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물론 청산하는 물량도 있고 신규 진입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선물 쪽에서 수급적인 흐름이 많이 그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었다. 그러면서 과연 이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 자체가 좀 버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급락했다가 오늘 또 곧바로 2100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어느 정도 그런 예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인데요. 중요한 건 내일 흐름이 이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오는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2100선을 지지하느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00선을 다시 곧바로 이탈하게 되면은 쭉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 주가 만기주예요. 만기주에는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급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면에서 내일의 어떤 흐름이 다음 주의 흐름까지도 어느 정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내일 버티면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반등을 해서 고점에서 당분간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내일 2100선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또 쭉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일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예상으로는 내일도 좀 버티면서 소폭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 정도는 예상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일의 결과 그리고 내일 밤 미국 시장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의 흐름이 어느 정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이후에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100선이 회복이 됐는데요. 앞으로 2100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 단기적으로 혼조세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점에서 좀 더 버티는 흐름의 전반적인 예상 속에서 내일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그리고 다시 재개되는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까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봉추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